가시점은 무슨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 이거는 뭐 용어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쓰여져 있긴 한데, 비탄성 충돌, 그리고 비협은 완전 비탄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선택 반응 시간 연구를 보면은 자극 반응의 대한수와 자극 반응 간의 적합성의 선택 반응은 받고, 대한수와 이 적합성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대한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 희계 법칙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희계 법칙. 그래서 힙과 이 하이맨, 요 학자가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요 상황을 놓고 시험에 나오면은 요 희계 법칙, 요거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대한수라고 하는 거, 요거를 답으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응 시간이, 이 선택 반응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A를 할지 B를 할지 C를 해야 될지 이거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야구 선수는 풀스윙으로 그냥 때려야 될지, 아니면 짧게 끊어쳐야 될지, 번트를 해야 될지, 이거 다 뭐예요? 선택 반응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대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제 반응 시간이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 구질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달리 해야 될 때, 이때가 이제 선택 반응이죠. 그러니까 변화구가 들어오면은 내가 뭐 번트를 댈 거야. 또 직구가 날아오면은 내가 풀스윙으로 때려서 홈런을 노릴 거야. 뭐 이런 이제 계획을 다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다 뭐예요? 선택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A라는 공이 오면은 어떤 타격, 어떤 스윙을 할 거고, B라는 공이 굳이 날아오면은 뭐 번트를 대고, 다 다른 거죠. A 결과와 그 자극과 반응이 각각 다 다른 거를 할 때 우리는 선택 반응 시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이 대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의 대한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투수가 던지는 구질이 다양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이 스윙이 개수가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대한수가 되는 거고, 선택 반응 시간은 반응해야 할 선택의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무슨 가속곡선? 부적 가속곡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대한수가 이렇게 10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이제 완만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만 좀 이렇게 되다가 한 2개, 3개까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직히 한 2개, 3개 이상 넘어가면요,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매 한 가지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된다. 그게 희계 법칙이라고 한다. 잘 알아두세요. 2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는 T검증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거 책에 나와있고, 제가 모고에서도 사실 엄청 많이 냈던 겁니다. 이공 교수님 책에 그 연습 문제도 이거 이제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한 번은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변량 분석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T검증의 한계잖아요. 아직까지 변량 분석에 대해서 그 기평서 수정 문제로 바뀌고 나서는 물어본 적이, 변량 분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객관식 그 지문에는 변량 분석이 이미 다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못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변량 분석이 뭐 T검증하고 뭐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뭐 어려운 통계 기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량 분석이 또 이제 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사 뭐 3명 이상이 채점을 해서 그 3명 이상의 상관을 보려고 할 때는 이 상관계수라는 것 자체는 이변량 통계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집단 이상의 그 상관을 보려고 하면 변량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급내 상관계수라는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급내 상관계수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니은에 앞에 거기 뭐 지문에 분석, 척도화 분석, 신뢰도 분석, 통계량,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생소하다고 선생님들이 느껴져서 뭐지? 급내 상관계수는 알고 있었는데 답으로 못 들어가고 딴 거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순살치킨만 먹어가지고 그 칠면조 고기 갖다 주면 이게 닭고기인가? 이게 무슨 고기지 이거? 이거 뭐 이러면서 멘붕 와가지고 맨날 뭐 물어보는 건 닭고기라고 닭이라는 걸 그냥 답으로 쓰는 건데 이제 못 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는 급내 상황에서 그냥 아는 건데 왜 못 적었지? 이런 상황이 부지기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왜? 단어는 다 외우고 있지만 연결고리가 없어서 답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 위주의 공부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하다. 어떤 통계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 교사가 T검증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T검증하고 비슷하죠. T검증은
T 분포에서 T 값이 이제 기강력을 넘어서는지 보는 거였다면 분석, 즉 전략 분석은 F 분포에서 F 값이 기강력을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거고 다 똑같죠. 카이 자승 검증, 카이 자승 값이 기강력을 넘어서는지 보는 거고. 그래서 T 검증, F 검증, 카이 자승 검증 이거 검증하는 원리는 평균 차이 검증하는 그 원리는 다 똑같다. 아시죠? 유의 수준 정해놓고 그 유의 수준만큼의 그 기강력을 F 값이나 T 값이나 카이 자승 값이 넘어서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윤 교사가 다시 그런 종속된 집단과 1학기, 2학기 간의 평균 차이 요거를 이제 검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속 T 검증과 같이 여러 시점에서 측정된 결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변량 분석을 하면 된다? 리피티드 아노바라고 하는 거 책에 있죠.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뭐 너무 생소한 통계 기법이다. 반복 측정 변량 분석, 리피티드 아노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 지역적인 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 예. 실제로 교사 3명이 이렇게 국내 상황예술 단출했는데 이거를 또 1학기 때 한번 하고 2학기 때 해가지고 이 둘 간의 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럼 리피티드 아노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처음 듣는 통계 기법이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종속 독립 T 검증에 해당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변량 분석이라면 이런 변량, 이온 변량, 이런 변량 분석이라면 종속 T 검증, 대응 T 검증에 상하는 비슷한 게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그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머트는 기능을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순기능, 역기능, 행위의 의도에 따라서 명시적 기능, 잠재적 기능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파슨즈는 그냥 명시적 기능 4가지만 신경을 쓴 거예요. 아질 4가지는 명시적 기능이죠. 근데 이 머트는 이거를 잠재적 기능이라는 것도 이제 추가시켜서 잠재적 기능은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물론 파슨즈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체제 유지에는 그 레이턴트 잠재적 체제 유지라고 해서 잠재적이라는 말을 여기도 쓰긴 썼어요. 그런데 머트는 스승의 그 잠재적 체제 유지에서 나왔던 그 잠재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은연중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은연중 이런 말 쓰잖아요. 은연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이다. 머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머튼 하면은 잠재적 기능 이렇게 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가를 밝히려는 이론 그게 사회학습 이론인데 3가지 사회학습 기제를 강조했죠. 누가? 레오나드가 제시한 사회학습 기제는 강화, 코칭, 관찰학습 이 3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강화가 뭐고 코칭이 뭐고 관찰학습이 뭔지는 다 개념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실제 상황에서 교수 사정에서 개별적 교수 행동을 하고 분석적 교수 사정하고 중거적 과정 변이 이 3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책에. 근데 이 3가지 중에 사실 실제 교수 사정을 할 때는 이 중거적 과정 변인 요거를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옛날에는 이제 실제 학습 시간하고 적절한 과제 시행 횟수 이게 OTR이죠. OTR은 다른 말로는 직역하면은 학습자 반응 기회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과제 시행 횟수는. 그래서 적절한 과제 시행 횟수는 학습자 반응 기회랑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횟수로 나타나는 거고 빈도 요 2개가 이제 중거적인 과정 변인이다. 요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분석적 교수 다니는 교사의 지시, 학생 반응, 교사의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러한 어떤 그 수업의 전반적인 뭔가를 파악하기에 1년의 과정 분석에 용이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키워드를 이런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교사의 지시, 학생의 반응, 교사의 피드백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거적 과정 변이라는 이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거적 과정 변이에 해당하는 이 실제학습 시간과 적절한 과제 시행 횟수 이거 OTR을 답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걸 물어볼지는 출제자가 내기 나름이고 그건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독을 하면서 이 내용 전체를 파악을 잘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맥킨토시의 스포츠 분류 이것도 나올 만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나올 만한 내용. 네. 아고나리아, 미미크리, 링커스 이런 것도 몇 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거는 나올 만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영 스포츠는 이런 거고 수영, 캠핑, 카누, 요트, 산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스포츠? 극복 스포츠. 근데 수영 중에서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뭐 50m
자유형 경기 뭐 이런 거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수영의 예시는 흑복 스포츠의 그 수영은 바다 수영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V 해가지고 바다라고 써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그 인지적 혼란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스포츠가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동 스포츠는 이런 것이고, 네.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 이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다. 보트의 스포츠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을 써라. 이것도 나올 만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규정 규범이죠. 네. 규정 규범 말고 무슨 규범이죠? 금지, 허용, 선호 이런 게 있죠. 네. 각각의 개념들 시험 문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뭔가 냈을 때 학교 현장하고 뭔가 좀 관련성도 되게 좀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나올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 내용이 이 보트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요거 언젠가는 한번 나옵니다.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올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트의 사회적 규범, 이연에서 좋은 팀 분위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규범. 정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와서 뭐 설치를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 뭐예요? 선호 규범이죠. 선호 규범. 네, 요것도 아직까지 출제 안 됐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트의 이제 사회적 규범. 보트의 사회적 규범도 참 저게 낼만한 내용인데 사회학에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참 낼만한 건데. 보트. 네. 왜 보트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왔는데 보트 맞추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맞춰야 됩니다. 뭐 내용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심리적 가치보다는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뀐다? 영웅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진자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진자 왔다 갔다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자 모형은 개념이 집단 발달의 모든 과정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과정에서 집단 내 갈등, 긴장, 불만족이 발생해서 집단 응집력의 과정을 겪으면서 집단 발달의 변화가 진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비선형성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투크만은 선형적으로 형성, 격동, 규범화, 수행, 해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격동은 한 번만 오는 거죠. 서형 모형에서는. 근데 비선형성을 얘기하는 진자 모형에서는 격동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슈츠의 이제 슈츠는 모든 집단의 발달 과정은 세 가지 요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집단 내 대인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슈츠의 진자 모형에서는 성원으로의 포섭, 집단 위기 질서를 위한 통제, 그리고 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그래서 포통유 이렇게 세 과정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서형 모형과 진자 모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슈츠의 진자 모형은 서형 모형과 비슷하지만 집단이 존속하는 동안 세 가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재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젠크의 모형에 포함된 내외향성. 이거 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젠크 모형인데 요 내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 요 두 가지 차원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성격 5요인 모형, 빅5 모형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격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몇 개인가에 대해서 5요인 모델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성격 5요인 모델 정의한 연구에서 뭐와 성실성은 운동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외향성이죠.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이죠. 외향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는 운동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신경성은 신경질적 거죠. 신경성 요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